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 예상대로 부결이 결정됐습니다.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서요, 찬성 139, 반대 138, 기권 9, 무효 11표로 부결이 결정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를 두고 표결 전부터 방탄국회다, 사법살인이다, 많은 말들이 있었는데요. 표결 과정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두 장의 표가 부를 표시한 건지 아니면 무효표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1시간여 논란 끝에 한 표는 부, 한 표는 무효표로 처리가 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이렇게 부결이 됐는데요. 이탈표가 예상보다 많이 나왔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고민이 더 깊어지게 됐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1부에서는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보는 시간이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 구조견의 활약이 화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수견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잠시 후 안동과학대학교 반려동물 케어과의 권영률 교수를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를 연결해서 안상준의 세상 읽기도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슬기로운 뉴스 생활 시작합니다. 오늘도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하죠.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군위군이 앞으로 이제 4개월 남았네요. 7월 1일이 되면 대구시로 이제 편입이 되게 됐는데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22일에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 이렇게 세 개 지자체의 부단체장들이 모여서 편입을 앞두고 원활한 행정 인수인계를 위한 협의회도 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군위군 대구 편입을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공동협의회 내용과 함께 주민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시내버스, 또 상수도 요금 등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좀 나눠보죠. 자, 먼저 지난 22일에 있었다고 그랬죠. 공동협의회 개최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시간에 이제 군위군 대구 편입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 아, 마지막이에요? 예. 그동안 많이 좀 다뤘죠, 예. 우리가 집중적으로. 예, 그렇죠. 예. 그 대구시와 경상북도 군위군의 이제 세 개 지자체 부단체장들이 이제 지난 22일 군위군청에서 편입과 관련한 공동협의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제 군위군 편입에 따른 각종 안내판 표지 정비 계획, 그리고 편입 이후에도 올 연말까지 유예 기간을 둔 만큼 군위군의 경북 도비 예산 집행, 편입 과정에서 필요한 사무 인계나 대구시가 군위군에 있는 경북도의 공유재산 인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뭐 할 일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자, 대구 편입을 앞두고 행정 서비스 공백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날 세 개의 지자체는 공동으로 중앙부처의 법령 개정을 요청해서 편입 전후의 행정 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기준으로 군위군에 있는 총 119개의 표지판에 대해 대구시장, 대구 군위군수 등으로 바꿔야 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네. 이날 구체적인 정비 시기나 소요일, 예산 등에 대한 협의도 이루어졌고요. 네. 또 군위군에 투입되는 경북도 예산 편성을 올 연말까지 동일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뜻을 모았으며, 경북도는 조만간 사무기초조사를 통해서 인계인수서 초안을 수일 내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경상북도 산하 지자체인 군위군이 이제 대구광역시 산하 지자체가 되니까, 자, 이렇게 편입되니까 행정체계 변화가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주민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것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대구 편입으로 군위 주민들에게 미치는 행정 시스템 변화,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는데요. 네. 주민 삶에 큰 영향이 미치는 이제 버스나 수도 요금 등을 포함해서 몇 가지를 일단 짚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대도시인 대구로 군위가 편입이 되면 현재는 오염도가 낮아서 대기 관리 권역에서 제외돼 있는 상황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대구 편입으로 포괄적 규제가 생기게 돼 주민
개편이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이날 세 개 지자체는 환경부의 대기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공동 건의하기로 했는데요. 네. 농촌 지역인 군위가 현재 대기 오염도가 낮아 대기관리 권역에서 제외해달라 뭐 이런 내용입니다. 네. 이미 인천광역시 옹진군 사례도 있고 이래서 시행령 개정은 쉽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개정이 이뤄지게 되면 대기관리 권역에서는 제외돼 포괄적 규제에 따른 군위 주민들의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일단 예상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군위는 대기 오염이 상당히 낮을 테니까 비교적 대구에 그렇죠. 비해서. 예, 맞습니다. 대구는 지금 대기 관리 권역이군요. 군위는 대기 관리 권역이 아니니까. 네. 근데 대구시 산하로 가게 되니까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규제가 생기게 되는데 여기서는 제외될 가능성도 크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네. 대기 관리 권역에서는 제외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농촌 지역인 군위 특성상 주민의 발이라고 할 수 있는 농어촌 버스 운행 이것도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그리고 또 하나가 대구로 오가는 시내버스 노선의 신설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먼저 이제 시내버스, 대구 시내버스의 군위 운행 계획을 먼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대구시와 군위군은 편입 첫날인 7월 1일부터 대구에서 출발하는 급행버스 노선을 신설하기로 했는데요. 예. 배차 간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 하루 운행 대수는 이제 5대 정도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급행버스의 배차 간격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대구와 군위를 오가는 시외버스 운행 시간표를 토대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네, 대구와 군위를 오가는 급행버스 노선은 현재로서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7곡 경대병원역에서 출발을 해서 칠곡군 동명면, 군위군 효령면, 군위읍, 군위 시외버스 터미널로 운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고요. 또 요금은 대구 시내를 다니는 급행버스 요금과 동일한 1,650원으로 기존에 이제 대구에서 군위로 오가는 시외버스 요금이 5,500원이거든요. 아. 이거랑 비교했을 때 한 70% 정도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특징은 이제 대구 도시철도와 환승이 가능해져서 군위 주민들의 대구 도심 어디든지 이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이제 기대됩니다. 아, 예. 군위 주민들 대구 도심 접근성이 향상될 거다. 이제 급행버스 노선을 이제 신설하기로 한 건데. 네네. 그러니까 급행버스 요금은 기존에 이제 현재 군민들이 대구를 갈 때 시외버스를 타야 되니까 네네. 이거는 아까 5,500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근데 예. 이제 급행버스 생기면 같은 시내니까 같은 대구시니까 1,650원으로 확 낮아지는 거군요. 버스비가. 예, 맞습니다. 버스 요금이. 자, 그런데 지금 군위군의 8개 읍면을 오가는 농어촌 버스가 있잖아요. 네네. 이것도 이제 운행 체계 변화가 좀 불가피해 보일 것 같은데 현행 법령에는 광역시 산하 기초지자체에서는 농어촌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면서요. 네, 여객 자동차법 시행령을 보면 예. 광역시 산하 기초지자체에서는 농어촌 버스 운행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서 지금 군위 8개 읍면으로 오가는 농어촌 버스를 이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로 이제 전환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이렇게 전환이 되더라도 주민들에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름만 바뀌는 거죠. 농어촌 네, 버스에서 그렇죠. 이게 시내버스로. 예. 버스 이 구분 자체가 사업자 면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편입 전에 변경만 이뤄지면 되는 것이고요. 예. 대신에 이제 대구시와 군위군은 일단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농어촌 버스를 군위에서 운행하는 방안을 일단은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주민들의 이제 버스 이용 편의는 향상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금의 이제 군위군 농어촌 버스에는 교통카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래요? 당연히 환승 체계도 도입되지 않았는데요. 예. 편입 후에는 대구에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급행버스도 다닐 예정이고 또 지금 8개 읍면을 다니는 버스에 대해서도 교통카드 사용과 함께 환승 체계 도입을 이뤄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농어촌 버스냐, 시내 버스냐, 마을 버스냐 이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네네. 버스 업체에서 면허만 이제 전환하면 되는 거니까 이건 문제가 네네. 될 것 같지 않고 어쨌든 군위 주민들은 버스 이 교통편은 상당히 좋아지겠네요. 전체적으로. 아까 급행버스 얘기도 해주셨고. 네. 자, 그리고 또 교통카드나 환승 체계가 도입되면은 편의성은 훨씬 더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시내버스든 농어촌 버스든 뭐 마을버스든 운행을 뭐 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는 없을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 그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로 전환을 했을 때 운영회사 수익에 보전을 하기 위한 뭐 재정이나 결손지원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구시비와 군이 군비를 얼마나 투입할지에 대한 매칭 비중에 대해서는 합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그래서 현재 대구시와 군위군은 각각의 현상 유지, 그러니까 농어촌 버스로 갔을 때 혹은 뭐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형태로 전환을 했을 때의 장점과 단점을 분석하는 한편 지원금들, 말씀드렸던 뭐 재정지원금, 결손지원금들 이런 것들의 이제 시군비 매칭 비중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지원금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네요. 아무래도 시민 부담이 그만큼 줄어든 거니까. 아까 요금이 5,500원에서 1,650원으로 낮아지니까 그것만 해도 지원금이 더 들어갈 것 같고. 자, 다음은 상수도 요금 얘기를 좀 해보죠. 상수도 요금 같은 경우는 현재 군위 주민들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감면 혜택도 이제는 뭐 사라지게 된다. 어떻습니까? 일단은 대구시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뭐 상수도 요금 부분에 있어서는 농어촌 특례가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대구시의 수돗물 1톤당 가격은 가정용 기준으로 630원입니다. 그리고 군위군은 가정용 기준으로 했을 때 545원인데요. 그 농어촌 특례 적용 외에도 군위군에는 뭐 기초생활수급자 감면이라던가 이런 각종 감면 할인 혜택이 총 13종 정도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대구시는 이제 뭐 3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인상 자체는 불가피해 보이는데, 지난 22일 날 열렸던 공동협의회에서는 대구시와 일단 군위군이 대구시에다가 2028년까지 점진적으로 상수도 요금 체계를 통합하겠다. 이렇게 건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뭐, 가정용 기준으로 했을 때는 대구시 대비 군위군의 수도 요금이 30%, 일반용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48%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감면 혜택도 많고 당연히 주민 불만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서 점차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제 이 불만들을 좀 줄여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아까 버스 요금 측면으로 보자면은 군위군민들 상당히 환영할 만한데. 상수도 요금은 많이 올라가겠군요. 지금보다. 네, 그렇죠. 현재 한 30% 정도 가정용이 더 싸니까 군위군이. 이걸 이제 한꺼번에 30% 올리면 안 되니까 28년까지 점진적으로 올리겠다. 뭐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다음 또 하나 문제점으로 이제 군위군 내에 있는 지방도 관리 문제가 이제 불거지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시 행정체계에는 지방도 개념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현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 개선 사업 또 편입 후에 계속 사업으로 관리가 가능할지 뭐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다고요. 이게 뭐 대구시와 군위군이 고민에 빠진 부분 중에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군위에는 지방도 노선이 5개, 그 다음에 국가 지원 지방도, 이걸 국지도라고 그러는데, 국지도 노선이 2개가 있습니다. 이 지방도와 국지도 노선의 관리 주체는 도지사고요. 이 7개 도로의 노선은 모두 폭이 20m 미만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지도나 지방도라는 개념이 없는 대구시의 경우에는 조례를 통해서 폭이 20m 미만 도로는 구청장이나 군수가 관리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 7개 노선의 길이가 127km인데 총 길이가 127km인데 군위군은 상대적으로 인력과 예산이 풍부했던 상급 지자체 경상북도가 관리 업무를 이 지방도나 국지도 관리 업무를 해왔으니까 앞으로 대구시 편입 이후에도 이 업무를 계속 대구시가 맡아줬으면 하는 뭐 이런 눈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업비를 이 7개 노선에 대해서 지금 총 사업비가 한 920억 원 정도가 투입돼서 일부 노선에 대한 확장이나 포장, 뭐 선형 개량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된다면 관할 변경이 이루어졌을 때 이 사업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좀 적지 않고요. 그래서 군위군은 이제 도로의 안정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특례 규정 마련, 대구시에는 이제 또 관련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한다거나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부분들을 이제 희망을 하고 있는데 대구시도 이제
행정 상황에 지방도나 국지도가 없어서 고민이 이제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러네요, 정말. 여러 가지 좀 문제점. 특히 이 도로 문제가 좀, 크게 좀 불거질 것도 같네요. 그러니까 네네. 지금 군위군에 있는 지방도, 국지도를 경상북도가 관리하고 있다고요, 현재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구시로 편입이 되면 그 상위 지자체인 대구시가 좀 관리해주면 좋은데 돈도 많이 들어갈 테니까. 그렇죠. 근데 현재 대구에서는 그 하위 지자체에 맡기고 있군요. 지방도 같은 경우는. 예, 이것도 좀 협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가 이제 군위에는 소방서가 지금 없나 봐요. 그렇죠? 예, 군위에 소방서가 없는데 이것도 뭐 조기 건립 요구가 지금 크다는 얘기인데 어제만 해도 뭐 전국적으로 20건이 넘는 산불 발생했고 우리 지역에도 여러 건이 발생했고요.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또 뉴스 전해드렸는데 산불이 많이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군위 특성상 임야가 많은 그런 지역이기도 하고 이 산불 진화층 마련 등도 대구시 편입 후에 꼭 수립돼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소방서 문제부터 조금 짚어보면, 뭐 공동협의회에서도 군위군이 이 내용을 건의를 했습니다. 예. 지금 상태로는 군위군이 대구시로 넘어갔을 때 편입 완료 후에는 대구 소방본부 소속의 이제 강북 소방서가 그 군위군을 관할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물리적인 거리로 대구 강북 소방서와 군위군 한 5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50km요? 50km? 네네. 이거 너무 먼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 50km 가까이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 군위군은 임야 면적만 해도 뭐 462제곱킬로미터인데, 이게 대구 전체 임야 면적이 472제곱킬로미터거든요. 사실상 똑같은 수준이고, 또 뭐 강북 소방서는 말씀드렸던 이제 물리적인 거리 외에도 지금 이제 3월달 중으로 강북 소방서가 이제 신설될 예정인데 이 강북 소방서의 건립 당시 관할 건역을 이제 67제곱킬로미터 수준으로 이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시에는 군위군을 이제 편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이 돼서 그렇죠. 소방역 대응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통합신공항을 건설을 하게 되면 군위군에 뭐 신도시나 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될 것이고, 뭐 각종 시설이나 인구도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조기에 소방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군이랑 인구 규모가 비슷한 2만 5천여 명 수준인 청송의 경우에는 뭐 작년 7월에 소방서가 이제 신설이 됐고요. 그래서 아마 뭐 조금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뭐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대구에 있는 강북 소방서랑 그리고 이제 신도시도 군위 신도시도 건설이 되면 반드시 들어와야겠네요. 근데 이게 시기가 언제냐 그 문제군요. 그러니까 빨리 좀 조기에 도입돼 달라. 이게 이제 주민들의 요구 같고. 자, 산불 대응은 어떻게 됩니까? 이 산지가 많은 경북은 2020년부터 뭐 다른 대형 산불로 대응력도 아주 지금 뛰어나지 않습니까? 뭐 다른 시군에 비해서. 대구는 아무래도 뭐 장비, 인력 이런 게 상대적으로 좀 부족할 텐데 군위에서는 작년 4월에도 큰 산불이 발생한 적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군위군이 보유하고 있는 산불 진화 전문 인력이나 장비는 그대로 이제 대구시로 이관이 됩니다. 군위군에는 이제 산불 전문 진화 인력이 34명 정도 있고 차량이나 진화 시스템 뭐 열화상 드론 같은 장비들이 한 14대 정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구시는 7월 달에 이제 군위가 편입되고 나면 하반기에 이제 산불 조심 기간 전에 뭐 통상적으로 이제 매년 11월 전까지 이제 산불 조심 기간이 운영이 되는데 이 기간 전에 산불 진화 통합 지휘 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담수량 3,000리터 정도 수준의 중형 산불 진화 헬기를 도입하고 뭐 산불 특수 진화대나 예방 전문 진화 인력 신규 채용 등을 위한 국비 확보 계획을 수립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뭐 경북도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산불 진화의 노하우가 많이 있으니까 뭐 경북도랑 교류도 하고 자체적인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산불 대응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안동에 위치한 이제 남부지방산림청과의 협조도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그렇죠. 예, 같이 합심해야죠. 뭐 대구로 간다고 해서 군위에 산불을 한다고 뭐 나몰라 해서는 안 되겠고. 뭐 일단은 좀 빨리 군위 소방서가 좀 생겨야 될 것 같고요. 산불 진화에는 뭐 대구시 경상북도 어디 있습니까? 같이 힘을 합쳐서. 자, 어느 정도 이렇게 틀을 좀 잡아놓은 것 같은데 이대로 좀 잘 시행이 돼야겠네요. 앞으로.
그 군의군 대구 편입은 지금의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1995년 이후 지역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시도 간의 이제 관할구역 변경 사례거든요. 예. 사실 군의의 대구 편입을 두고 말도 많고 지금도 뭐 말이 적지 않은 상황이기는 한데 제대로 된 주민비를 통해서 편입 전후를 이제 군의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또 뭐 편입 출발점이 됐던 대구 경북신공항을 조기에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예, 며느라. 밥 했어? 설거지 했어? 쓰레기 버렸어? 청소했어? 빨래했어? 개밥 줬어? 아들 낳았어? 딸 낳았어?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미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만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지금은 그냥 라디오만 듣고 싶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라디오 청취자 10명 중 4명이 듣는 방송 국가대표 라디오 MBC 라디오.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7분 16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현재 튀르키예와 시리아에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5만 명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튀르키예 지진의 아픔 여전히 진행 중이죠. 이번 튀르키예 지진의 구조 활동을 위해서 세계가 함께 힘을 모았는데요. 우리나라 구조대도 파견이 됐고 맹활약한 구조견도 화제가 됐습니다. 구조견, 수색견, 군견, 경찰견 이런 개들을 특수견이라고 하는데요. 예, 오늘은 특수견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특수견 관련 비영리 단체죠. 아워비전의 대표 안동과학대학교 반려동물 케어과의 권영률 교수를 연결해서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권영률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에 반갑습니다. 이 튀르키예 지진 현장에서도 구조견들의 부상 투혼이 큰 화제가 됐는데요.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견들이 많다면서요? 네. 현재 우리나라에는 사람을 찾아 구조를 돕는 활동뿐만 아니라 네. 군, 경, 그리고 관세청, 검역원, 문화재청 등 다양한 곳에서 마약, 폭약, 동식물, 흰개미 등을 탐지하며 특수 목적견으로 사람을 돕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튀르키예 지진 현장의 구조견 토베기가 화제가 됐었는데요. 네. 앞발에 저 붕대를 감은 채 수색 작업을 이어가서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기도 했는데 네. 구조견은 지진 현장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나요? 지진으로 무너진 붕괴 지역에서는 조금만 무거워도 2차 붕괴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 이때 가벼운 견이 먼저 붕괴 지역에 진입하여 요 구조자 또는 실종자가 있는 곳을 정확하게 찾아 구조대원에게 알려주고 예. 구조 또는 발견에 그 목적을 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조견이 네. 먼저 가서 이제 냄새를 맡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냄새를 맡아서. 네, 맞아요. 후각 작업으로 네, 냄새를 후각 맡고. 작업으로. 네. 만약 있다. 냄새를 맡았다 그러면 멍멍 짖게 되겠네요. 맞습니다. 지짐으로 통해서 아하. 구조대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참 신기하네. 예. 자, 근데 이번에 이 토베기가 붕대를 감았어요. 앞발에. 뭐 어떤 부상을 입었나 보네요.
네, 아무래도 붕괴 지역이다 보니까 예. 위험한 물체들이 바닥에 많이 있거든요. 아, 예. 현장에 가서 부상을 입은 거군요. 구조 활동 중에. 네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을 보고서 이제 붕대 감고 막 이제 구조 활동하니까 이거 동물 학대 아니냐. 여기 뭐 신발이라도 좀 보호할 수 있는 신발이라도 신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나왔다는데. 네네.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예, 예. 일단 위험한 붕괴 지역을 걷고 있는 모습을 보면 참 불안한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신발을 신겨서 훈련을 시켜 적응할 수는 있지만 이 개들의 발바닥을 패드라고 하는데 예. 사람과는 다르게 활동을 하면 할수록 이 패드가 두꺼워져서 튼튼해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또한 신발에 적응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신발이 완전히 편할 수는 없어요. 그렇겠죠. 이 후각 작업에 대단한 집중력이 필요로 하는데 이 신발의 불편함 때문에 후각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 구조자를 발견하는데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고요. 예. 사실 구조견은 사람을 찾는데 굉장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는 친구들이에요. 예, 예. 이 작업을 하는 모습이 불안해 보일 수는 있지만 불쌍하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 많은 응원 부탁 드린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 목숨을 구하는 우리 구조견인데 네. 정말 고맙죠. 예. 자, 근데 지금 교수님께서는 지금 네. 아워 비전이라고 하는 비영리 단체 대표도 맡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아워 비전이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저희 아워비전은 비영리 사람법인이고요. 예. 현역 특수견들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 점차 알려지고는 있으나 그들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예. 더군다나 경찰, 소방, 군 경우 임무의 특성에 맞도록 선출되는 견종은 일반적으로 세퍼트, 마리노이즈와 같은 상대적으로 큰 몸집과 강인한 외모와 특수 목적견들이 대부분 이러한 외모로 은퇴 후에 사회에서 냉대를 받거나 입양의 어려움을 살짝 겪기도 하거든요. 예, 예. 네, 입양이 되더라도 근육 폐화라든지 직업병,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 많은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한 실정이에요. 예.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후 관리나 이런 도움을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네. 은퇴한 특수견들을 보살피고, 네, 사후 관리. 사후 관리하고, 입양도 이제 시키는데 도움도 주고, 여러 네네, 가지 이런 일을 하는 곳이군요. 아워 비전이라는 곳입니다. 네, 보통, 아워비전. 특수견들은, 어떤 경우에 은퇴를 하게 되는지, 몇 살쯤 되면 은퇴하게 되는지, 여러 가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현재 특수견들은 정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아, 예. 그렇게 구조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 부상 또는 노화 같은 결격사고가 발생될 경우에만 은퇴를 하게 되거든요. 예. 또 짧게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예. 은퇴 후에는 국가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은퇴 특수견의 경우 일반 분양자에게 분양이 되는데요. 예. 되고 난 이후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후 관리에 대한 매뉴얼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에요. 그래서 현재 저희 이제 아워비전과 안동과학대학교에서 그에 맞는 내용으로 매뉴얼화 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까 셰퍼드라든지 마리노이즈 같은 견종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네. 셰퍼드가 이제 좀 익숙하니까, 예를 들어 셰퍼드 같은 경우는 한 몇 살쯤 되면은 보통 은퇴를 하게 되나요?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에는 예. 빠르면 8살 아. 아니면 9살. 그 정도의 은퇴를 해요? 후배견이 또 양성이 되지 않을 경우는 예. 또 얘가 활동이 가능하다라고 봤을 때는 조금의 활동은 또 조금 더 지속을 시키거든요. 예. 생각보다는 일찍 은퇴를 하는군요. 8살, 9살 이 정도에. 네. 보통. 대형견 같은 경우는 수명이 소형견에 비해서 좀 많이 짧은 편이기도 해요. 그래요. 예. 네. 자, 아워비전에서는 이제 은퇴 특수견을 위해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떤 네. 일을 하고 계신지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요? 저희 아워비전은 2가지 포인트 정도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 목적견에 대한 인식 개선. 인식 개선. 그리고 네네. 예. 위에서 말했듯이 외모나 덩치 때문에 사람을 위해 일한 특수견들이 냉대를 받지 않고 사회에서 받아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 그리고 인식 개선 캠페인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사후관리,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견이 가정에 입양이 된 후에 예. 필요한 제사회 교육이 또 필요해요. 아, 제사회화 교육이 있고. 네, 맞아요. 예. 반려견으로서 다시 예. 한번 그렇죠. 되려면 그런 예. 교육이 필요하고요. 예. 일반적으로 얘네들은 특수활동을 했던 아이들이기 때문에 근육의 퇴화가 많이 와요. 은퇴를 하게 되면은. 예. 그래서 급작스럽게 은퇴를 할 경우 거기에 맞는 이제 피트니스라든지 뭐 또는 의료 지원, 그리고 뭐 사료 지원, 장례 서비스 지원 등을 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한 특수견에게 끝까지 예우를 다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개들도 네네. 근육 퇴화를 늦추기 위한 피트니스가 또 있군요. 개들을 운동 선수들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력 운동을 시키는군요, 따로. 네네. 서서히 퇴화가 될 수 있도록. 아, 서서히 퇴화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네네, 피트니스를 또 맞습니다. 시킨다. 네. 어떻습니까? 이 은퇴한 특수견들이 그 일반 입양률이 어느 정도나 되나? 이것도 좀 궁금한데요. 예를 들어 뭐 한 10마리가 은퇴를 했다. 네. 그러면은 입양되는 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통? 이게 국가에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예. 저도 이제 국가에 대한 정보를 그렇게 많이 접하고 있진 않아요, 사실.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입양이 이제 뭐 뉴스에서 또는 기사화에서 보여지는 예. 정도로 이제 노출이 되는 정도로 입양이 된다라고 보시면 좀 더 쉽지 않을까. 상당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렇죠? 입양되는 비율이. 그렇다고 낮다고는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우리 반려인들이 이 특수견이라 하면 어느 예. 정도의 훈련이 다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많이 또 가져주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 아워비전에서는 일반 반려견과 함께하는 프로젝트도 진행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네. 있고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부분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예. 아홉이전은 산불 지역에서 반려견들과 함께 씨앗을 뿌려서 진행을 했던 산타독 프로젝트가 있어요. 아, 알아요. 예. 뉴스에 나왔습니다. 예. 네네. 이 프로젝트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아, 그리고 유기견을 임시 보호해서 입양을 독려하는 댕댕이와 한 달 살기 프로젝트도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예. 그리고 초, 중, 고생을 대상으로 동물 복지 교육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과학대학교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특수목적견도 시간이 지나면 반려견이 되고 반려견들도 보호자에게 심리적 뭐 포만감을 주는 어떻게 보면 특수견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저희는 경계를 없애고 걔가 행복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입양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네. 이런 특수견 입양에는 뭐 특별한 조건이나 뭐 주의할 점 이런 게 있습니까? 사실 국가기관에 뭐 각각 다른 조건이 있으나 뭐 그런 것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이 돼요. 마음가짐. 대체로 대형견은 소형견에 비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숨이 좀 짧아요. 예. 그리고 고된 훈련과 작전 투입으로 사실 가정으로 오면 아픈 날이 더 많을지도 모르거든요. 젊었을 때 너무 혹사를 당해서. 혹사는 아니고 운동을 네, 많이 해서 뭐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특수견의 마지막을 행복한 기억으로 가득 채워주겠다라는 마음가짐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렇군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군요. 맞습니다. 예. 맞아요. 이 특수견의 노년을 좀 행복하게 내가 좀 해주겠다 이런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네, 맞습니다. 자, 반려견과 함께하는 분들 많으신데요. 반려견과 함께 보다 행복한 생활을 꾸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이것도 전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반려견을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단 반려인 그리고 반려인을 키우지 않는 비반려인이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사회가 먼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덩치 큰 아이들이 은퇴견 조끼를 입고 있다면 무서워하지 마시고 지나치며 수고했다라고 한마디 정도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반려동물 케어과 교수신데요. 이거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서 그런데 이 반려동물 케어과가 점점 인기가 많아지죠? 어떻습니까? 학생들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예.
저희도 사실 1년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긴 했지만 예.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저희가 지금 교수진으로 포진이 되어 있어요. 아, 예. 네, 그래서 많은 이 관심과 뭐 이런 것들 가져주시면 저희 학교 내에서 많은 교수진들이 연구를 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더 확산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 이 반려동물 케어과 생긴 게 저희 언제였어요? 22년도에 생겼고요. 준비 과정이 꽤나 작년에. 길었어요. 네네. 아, 준비를 올해 하시고 네네. 작년에 이제 개설된 학과군요. 네, 작년에 개설을 해서 지금 2학년이 올라가고 예. 지금 1학년 신입생 아, 위원들이 그렇군요. 올해 들어오고. 아, 지방 대학마다 학생들 모집하기 힘들어서 다들 그렇잖아요. 네, 이 네, 반려동물 맞아요, 케어과는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반려동물 케어과 인기 굉장히 많죠. 굉장히 네, 많죠. 네, 굉장히 많아요. 경쟁률도 높고 모집 경쟁률도. 경쟁률. 네, 이것도 마음가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특수견 관련 비영리 단체죠. 아워비전의 대표인 안동과학대학교 반려동물 케어과의 권영률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감사합니다. 관심 가져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안상준의 세상 읽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얘기 준비하셨습니까? 세상이 정말 너무 시끄럽고, 화학과 통합보다는 네, 분열과 갈등이 우리 사회를 지배하는 것 같아요. 네, 나라 밖에서는 전쟁이 계속 지속되고, 우리 안에서는 정쟁이 그치지 않고, 국민들은 물가 상승이나 또 기업은 경기 하락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고, 그 와중에 좀 짜증나는 일들이 좀 최근에 뉴스에 많이 보도된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 할 거 없이 예, 좀 이상한 일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한번 우리 좀 정의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최근에 행정, 네. 입법, 사법부에서 벌어지는 몇 가지 사건들, 짜증나는 사건들을 정의의 관점에서 오늘 좀 짚어보겠습니다. 뭐 몇 가지 좀 저는 짐작이 좀 가거든요. 우리 방송 들으시는 뭐 정치에 관심이 있으신 그런 분들 짐작이 좀 가실 것 같은데, 자, 우선 좀 많이 황당했습니다. 인사 사건 바로 어제 좀 종결이 됐죠. 예. 네. 이 사건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어쨌든 지난 주말이었죠. 금요일 날 아마 그 뉴스가 처음 나온 것 같고, 예. 그래서 주말을 아주 뜨겁게 달궜는데, 저는 보면서 처음에, 검사 출신이 국가수사본부장이 됐다 그래가지고, 야, 이제 또 검사가 진짜 경찰까지 장악하는가 보다. 예, 경찰 그리고 국장에 이어서 저뿐만 아니라 수사본부장.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려를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우려가 많았는데. 네. 예. 근데 저녁 뉴스에 좀 이상한 내용이 나오더니, 이게 지금 인사 검증 문제로 터져가지고, 아주 그냥 국민들을 아주 열불나게 만든 그런 사건인 것 같은데, 예. 당사자의 자녀가 5년 전에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서 이 일이 지금 신임 본부장에게 커다란 문제로 이제 불거졌고, 예. 그것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문을 사고 있는데, 어쨌든 일은 종결이 됐지만 이게 지금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정의는 사라진 것 같은, 우리의 상식은 사라진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예. 근데 이 인사검증을 도대체 어떻게 한 건가? 이 인사검증 1차적으로 법무부에서 하죠. 한동훈 장관. 인사검증단이 네. 있죠. 네. 여기서 네. 일단 1차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에서도 또 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전혀 몰랐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몰랐다고 나오는 것 몰랐다는 같은데.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5년 전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그런 고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 사건이라고 해서 이렇게 크게 보도된 사건이었고, 예. 당시에 이제 현 대통령께서 서울중앙지검장이었고, 예. 지금 현재 요번에 신임 본부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인권감독관이었고,
이것도 뭐 높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인권. 굉장히 높은 자리죠.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검사장급 뭐 그런 자리로 알고 그 있는데. 정도예요. 그래서 좀 뭐랄까 이게 아들은 학교 폭력 가해자고 아버지는 인권 감독관이고 그런 사연이 이제 세상에 알려지면서 엄청난 공분을 샀는데 그분이 다시 이제 경찰 수사 수장으로 온다 그래서 모두가 의아해했는데 결국은 이제 낙마를 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국민들이 보기에는 좀 어리둥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국민 여론을 한번 시험한 그런 인사 강행이 아니었는지 좀 뭐 아닌 말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게 공직에 있는 분을 임명하는 게 엄중한 일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국민 여론을 시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도 이제 교수님은 생각을 하실 정도로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인사였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당시에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일단 그리고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 현 대통령이었고 그 바로 밑에 서열일 것 같네요. 밑이나 뭐 바로 밑에나 인권감독관이 그 당사자였는데 모를 수는 없는 일이죠. 이거를. 당연히. 모든 언론이 그건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뭐 법무부 그 한동훈 장관도 역시 모를 수가 없는 그런 위치에 있고 뭐 개인적인 뭐 관련도 있다고 제가 뭐 얼핏 들은 것 같은데 사법연수원 동기인가요? 뭐 그렇게 들은 것 같은데 특수통 검사였다고. 또 특수통 검사군요. 어쨌든 뭐 인사 참사라는 말로 지금 도배가 되고 있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또 주목해 보신 사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건 조금 몇 주 됐는데 사법부에서 나온 황당한 판결이었죠. 그 50억 퇴직금 사건. 한 2, 3주 됐나요? 우리 라디오 오늘에서도 많이 짚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 저는 이제 좀 뭐 이렇게 관련 지어서 이제 입법부, 그러니까 행정부 하나, 사법부 하나, 좀 입법부 하나 이렇게 달려보니까 이 사건이 정말 모든 국민들은 어이가 없었을 것 같아요. 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퇴직금 50억 받으려면은 이 돈을 만져보기가 보통 사람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재벌 총수 불가능하다고 봐야죠. 재벌 총수 정도 돼야죠. 이 정도 받으려면. 근데 이걸 두고 이제 이게 문제가 돼서 재판까지 갔고 또 이 특수 관계인으로서 그의 아버지가 이제 세상에 알려줬고 그런 재판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증거도 갖다 대고 뭐 했지만 결국 무죄가 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게 재판부에서 뇌물이 의심이 되지만은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뇌물로 볼 수 없다. 자,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상식을 한번 시험한 그런 판결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우리 국민들의 상식을 또 시험하는 판결이군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보면은 녹취록도 확실히 나왔잖아요. 그렇죠? 녹취록에 뭐 누가 아버지가 돈을 달라고 해서 뭐 주기로 한 돈이다 뭐 등등 해서 녹취록도 확실히 있고 돈이 계좌 이체 오고 간 사실도 있고 그런데도 뇌물이 아니다. 무죄다. 아빠는 아빠고 아들은 아들이다.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이런 이유를 들었는데 근데 다른 판결에서는 뭐 이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경제 공동체라는 이유 때문에 또 유죄를 받은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우리 국민들 다 아세요. 박근혜 탄핵 당시에 남남이잖아요. 최순실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런데도 경제 공동체로 엮어서 유죄가 났는데. 근데 이건 뭐 아들과 아빠 관계가 경제 공동체가 아니다. 이거 국민이 누가 납득을 하겠습니까? 아마 이 사건, 이 재판 결과를 본 국민들은 정말 허탈하고 기가 막힌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뭐 서민들 입장에서는 먼 나라, 딴 나라 얘기처럼 들리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 기득권 계층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뭔가 울분이 쌓이는 거죠. 그럼요. 그게 아마 사회적 위기를
자초하는 그런 그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이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켜켜이 쌓여갑니다. 이 국민들이 이거 잊지 않거든요. 이런 거 하나하나 네. 쌓여가면서. 근데 아무래도 이 사건을 보면서 뭐 곽상도 의원 봐주기 뭐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 뒤에 박영수 특검, 뭐 권순일, 김순호 이 사람들을 봐주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많습니다, 사실. 예, 이렇게 분석하는 네.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 그거 이제 재판 결과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요. 예, 이제 뭐 네. 1심 끝난 거니까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가장 큰 뉴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국회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처리가 있었는데 자,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가 139, 부 138 이 정도 나왔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보고. 예. 예. 예, 가가 상당히 많았다. 적을 거라고 예상보다. 예상하셨죠? 139나 나왔어요. 네네. 9표 더 나왔으면은 체포동의안 처리였습니다. 그렇죠.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이거? 그래서 저도 이 결과 보고, 그러니까, 야당 쪽 의원들이, 결집해서 반대표가 압도적으로 나와서 뭐 될 거다. 그러면 이제, 검찰 쪽이나 현 집권 여당 쪽에서는, 저 봐라, 지금 범죄를 저지르고도 저런다라고 공세를 퍼부었을 거고요. 예.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저 야당 쪽에서는 현재 이재명 대표 쪽에서 이건 정치 탄압이다. 라고 이렇게 또 서로 공격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법리적으로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걸 따질 건 아닌데. 예. 그건 이 사건 하나만 넣고 보면은 서로 정치적 공세를 퍼부을 수 있는 계기를 줬고 그 계기를 통해서 또 여당과 야당이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하게 지금 갈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됐다는 거예요. 서로. 그럼 우리 정치는 언제 개선이 되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어떤 정치적 판단을 유보한 채로 예.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저는 어쩌면 이번에 당당하게 영장실질 심사를 받아서 그걸 통해서 검찰의 이러한 소송 기소가 예. 체포 영장 발급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하고 당당하게 그걸 해서 만약에 지더라도 예. 국민 여론을 오히려 저렇게 당당하게 마주하는 야당 대표를 보면서 우리의 뭔가 정의를 또는 그 잘못된 정치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제가 너무 순진한 발상인가요?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요즘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리하게 오래되니까 이 문제가 네. 승부수를 한번 걸어볼 만도 했다. 이런 목소리가 많네요, 요즘에. 예, 네. 교수님 말씀처럼. 예. 그래서 저는 정치인의 생명은 예. 국민들에게 아주 강한 선명성을 남기는 정치인만 살아남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가장 저 개인에게 예. 가장 이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는 우리 사회가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건데 그 민주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여줬던 그 정치 역정들 예. 수없는 그 죽음의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민주주의를 사수하려고 했고 당 대통령이 돼서는 자기를 그렇게 해코지 하렸던 그런 사람들을 석방하고 동서화합을 시도했던 그 모습은 정말 우리 모든 정치인들에게 굉장히 귀감이 되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예, 용서와 화합의 아이콘이죠. 우리 김대중 전 대통령 보면. 예. 아이고 시간이 예입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결론 한 30초 정도로 좀 내려주시죠. 제가 오늘 갑자기 제가 철학자도 아닌데 정의의 관점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 국가기관이 이런 정의롭지 못한 판결을 내리면은 국가기관 자체가 신뢰를 잃고 위험해집니다. 그리고 정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심에 기초해서 행동을 해야 되고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 기본 룰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지금 암묵적으로 다 동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씩 무너진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울분이 켜켜이 쌓이고 그것이 어떤 한계치를 넘으면 세상이 뒤집어지고 우리가 어떤 그 혼란에 빠지게 되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모든 그 정치인들도 좀 더 이 정의에 대한 문제를 직시하고 국민들도 이 정의로운 삶에 대한 그 인식이 확고하게 심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국립안동대학교 사학과 안상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예.